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기 자녀 일이 되면은 배운 게 다 날아가고 나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너밖에 안 그럴걸?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너 엄마 하기 싫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제일 괴로운 게 죄책감이죠. 이거 시간 되돌릴 수 없거든요. 좌절은 아이 성장의 평생 친구.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 정신건강학과 의원의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마침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 몰랐거든요. 저는 부부의 날 몰랐어요. 저 부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보고자 육아 고난이를 같이 겪고 있는 아버지들의 로망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로망이요?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요. 이렇게 얘기만 해도 지금처럼 막 웃음이 나오고 막 부인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여보 나 친정 갈 일 있어서 애들 좀 데리고 주말에 갔다 올게 이러면은 이게 되게 참 그 말이 참 에코로 들리고 갔다 올게 이렇게 들리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걸 다른 아버지들한테 이런 비밀을 공개하는 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아이로 돌아간 듯이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버지들 로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걸 잘 드러내진 않죠. 어떻게 해? 너무 힘들겠다. 나는 밤에 또 심심해서 쓸쓸하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요.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오라고 해줘야 될까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엄청 좋아하실걸요. 아니 저희 육아정지는 제가 이렇게 어디 혼자 간다고 하면 애기 데려간다고 하면 그렇게 슬퍼해가지고 진심인 줄 알았는데. 조심스러운 게 그 많이 슬퍼하실수록 좀 네. 약간 신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육아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한 팀인 것 같으면서도 좀 의견 차이가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면 어떻게 좀 대안을 찾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제일 큰 원칙은 아이 없는 데서 이제 상의하자죠. 이게 양육관이라는 게 그게 일종의 자기 가치관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앞에 가지고 왜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느냐, 뭐 이렇게 지지고 볶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은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날이 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미 양육관 조율은 물 건너고 감정 싸움이 되죠. 이게 상대방을 단정 짓거나 규정 짓기보다는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기의 걱정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맞죠. 이제 나는 아이가 실수도 좀 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왜 뭐 그걸 다 챙겨주고 앉아있어 이거랑은 좀 느낌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부부싸움이 되게 굉장히 이제 골이 깊어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만은 좀 서로 약간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싸움의 무서운 점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디를 긁으면 악소리가 나오는지를 아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그저 능력을 건드리면 되게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엄마가 아니야 라고 지적받으면 당연히 섭섭하고 막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무술도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스포츠가 되듯이 미리 규칙을 이건 하지 말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것들 몇 가지 단어를 결정해도 좋고요.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어머니는 보통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너 감정도 내가 알고 싶다니까 그러는데 남편은 이대로 가다 내가 욱할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망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시간 좀 줘 이러는 건데 아니 또 그런다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되고 그럼 아빠는 푸시한다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지점들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잠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 위함인데 대신에 잠깐만이라고 얘기하고 언제까지는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뭐 잠깐만이라고 하고 감감무소식이면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전에 룰을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너무 네,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부부 갈등이요. 네. 이거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번씩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딱 어려운 게 이전 부모님들은 딱 이전 시대 가치관에 딱 거의 마지막 세대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대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거의 무조건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부부 갈등의 대원칙은 되면 좋은 게 이제 각자의 부모님은 각자가 원래는 맡아서 해결하자죠. 효도도 각자 하고 상대방 부모님 실망시키는 것도 각자 맡아서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흔히 원래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셔서
이제 아들을 거치지 않고 뭔가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왜 누구누구는 그렇게 잘 안 찾아오지 그러면은 원래나 본인의 아드님한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제가 얘기할수록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는 것 같아서 약간 무서운데 약간 저는 항상 그래요. 가족 사이에 쓰이면은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이제 포기. 놓을 건 놓아야 된다. 포기하세요. 그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좋은 감정만 좀 가르쳐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안 겪고 지나가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들도 잘 겪고 경험하게끔 해줘야 될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식을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아시죠? 네. 아이가 뭐 야채 먹는데 괴로워한다라고 그래서 나도 너무 괴롭다. 야채는 이제 밥상에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 괴롭고 이게 아이를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잘 안 겪으려고 감정에 편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괴로운 감정이 들었을 때 실제로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잘 표현을 못 해요. 어떤 감정이든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잘 다스리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괴로운 건지 실제로 무슨 느낌이 드는지도 아이가 잘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좌절을 말 못 느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최근의 문제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오답을 못 견뎌가지고요. 예.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이 끄이는 거를 못 견디니까 그 채점을 엄마한테 다 맡겨버린다든지 안 틀렸다고 우긴다든지 혹은 이제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 여러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 경험들 이게 당장은 겪기 어려울지 몰라도 잘만 소화하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좌절을 잘 겪어봐야지 실제로 뭔가 도전을 하고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뭐 시기심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잘 다룰 수 있어야지 이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해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을 또 이런 것도 겪어보고 잘 다룰 줄 알아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가 표출하면 사실은 너무 나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좀 제대로 어떻게 좀 다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해 줄 때 약간의 몇 가지 팁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친구가 연극 무대에 올라와서 주인공 하고 있는데 좀 시기 질투가 나 보인단 말이에요. 표정도 좋지 않고 막. 근데 옆에서 그거를 공감해 준다고 야 쟤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어떻게 주연으로 뽑혀가지고 말하면서 다음에 네가 코 납작하게 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공감을 해주더라도 뭔가 꼭 상대방 마음에 다 동조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줘서 이제 혹시 뭐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걸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뭔가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가르침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충분히 공감을 해주거나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좀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표현하는 게 좋죠. 아니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거를 축하해줘야지 착한 어린이지 그걸 왜 시기 질투하고 있냐 이러면은 아이는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일단 면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기 질투심 나쁜 거구나 이러면서 일단은 싹 삼키게 되는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억누른다고 저절로 뭐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은근히 이제 숨어들죠.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기심은 나쁜 거니까 내가 안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남들의 성공을 인정하는 어른으로 크는 게 아니라 묘하게 다른 그런 흠집을 잡아서 남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라서 엄마가 좀 속상하네 이런 식으로 엄마도 그렇다라는 이렇게 예를 보여주던지 엄마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는 다른 집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 못해서 되게 속상할 때가 있대대 이런 식으로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약간 좀 질투라는 거구나 라는 걸 미리 감을 칠 수 있게. 그럼 아이가 좀 한참 있다가 나도 좀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렇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망했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 망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실패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좌절감도 배워야 될 감정일 것 같은데 이거 자존감을 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좌절을 피하기만 하면은 부작용이 되게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실패했다라는 걸 자기 안에서 못 받아들이면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점점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미워하게 되죠. 성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좌절이 많은 친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여기 학원 선생님 좀 이상해. 잘 못 가르치네. 교재가 이상하네. 기분 나빠. 그리고 뭐 자기가 화를 잘 못 내는 것도 일종의 화를 잘 못 다스리는 것도 일종의 좌절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책임 전가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의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점점 자꾸 멀어지게 되고요. 이런 좌절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을 잘 다스려 주려면은 일단은 이 좌절 자체도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고 너가 더 멋진 너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서 일단 그 마음은 참 멋있고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도 좀 해줘야 되죠. 좌절이라는 게 아이에게 있어서는 되게 부끄럽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내가 망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 안에서도 좋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좌절을 이제 시작조차 안 하려고 회피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수도 생기는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애야 이러는 거. 하지만은 너가 항상 되고 싶어하는 네 멋진 모습을 잊지 않는 게 되게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거짓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좀 고쳐주면 좋을까. 아이는 이제 당면한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 일이에요. 모르고. 아예 사실 안 들어와. 예. 오늘만 산다 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만 산다죠. 이 순간만.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포켓몬 카드, 눈에 보이는 간식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여기서는 신뢰죠. 그거의 가치를 알기에는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너무 달콤한 유혹이죠. 일단은 안 했다니까라고 말하고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아이들의 거짓말이 또 어려운 게 너무 순식간에 나오고 약간 진짜 억울해하니까 뭐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난 진짜 안 그랬어 그러면은 헛갈려요. 이게 아이를 내가 믿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이가 자꾸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신뢰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게 쌓여서 큰 게 될까 봐. 신뢰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를 들면서 이런 솔직한 게 서로를 기분 좋게 하고 엄마가 다음번에 뭔가 얘기했을 때도 너가 안 불안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엄마가 돈가스 사주러 간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주사 맞는 병원이었을 때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지. 그리고 다음번에 엄마 먹을 거 사라고 나갔다 갈 때마다 살짝 눈치 보겠지. 근데 거짓말이 그래서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소중한 그런 게 있는데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게 한 스푼씩 막 없어져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중요한 거를 아이가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설명 잘 해줘야 되겠네요. 네. 마음 성장에 꼭 필요한 감정으로 성취감을 뽑으셨거든요. 네.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자기를 믿고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자신감, 자기 이해랑도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뭔가를 성취해본 아이가 그래서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해낼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일을 찾아내가야겠구나. 이렇게 삶의 능동성에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취 경험이 적은 아이일수록 뭘 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성취감이라는 게 근데 꼭 그런 단발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경험에서 쌓이는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저희가 아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이랄지 뭐 이런 생활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매일매일 색칠놀이를 해서 색칠놀이가 채워진 페이지 수를 늘려 나간다든지, 혹은 매일매일 축구교실에서 기술을 연습해서 점차 체력이 늘거나 기술이 훌륭해진다든지, 보통은 우리의 정서에는 아이의 성취라는 게 단발성이에요. 시험을 쳐서 뭘 잘했어, 상장을 받아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은 너무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아이가 그 결과가 운이 나빠서 안 좋았을 때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꾸준히 뭔가를 해왔더니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게 있었네를 아이가 아는 순간에 그게 이제 힘들 때 좀 버텨주는 수단이 되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좋아요. 성취감, 아이가 뭐 레고나 블록 만드는 거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순간만을 사니까 옛날에 이러는 성취도 까먹거든요. 그거를 기록을 좀 남겨주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아이들 감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부모님들, 어머님들 마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육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랑 현실이랑의 괴리를 가장 많이 다릅니다. 불러일으키는 게 감정이 뭔가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뭔가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깔려있는 상태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뭐 조기 교육을 안 했을 때의 아이가 겪게 되는 괴로움, 이런 것만 자꾸 들어오게 되고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그 좌절감에 휩쓸려 버리면은 아이랑 같이 아이의 실패에 이렇게 막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혼을 내야 될 때도 내 분노에 너무 휩쓸려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훈육이 아니고 화풀이가 되어 버리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어려우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그걸 해버리든지 안 하든지. 예, 그래서 이게 감정이라는 게 참 양육에 있어서 이 적당히를 유지하는 데 딱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기 자녀 일이 되면은 뭐 이게 배운 게 다 날아가고, 항상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뵙는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 드리지만 저도 집에 가면 잘 못하는 건 맞다. 이게 남이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항상 좀 되게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 잘 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현명하게 화를 잘 내는 어른이 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아이들과의 갈등도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이 주제는 환영인데, 일단은 아이 키우면서 화 참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야말로 적당히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화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좀 정해두고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로 표현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아이의 미래를 너무 단정 짓는 말. 너 그렇게 크면 친구 하나도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하잖아요. 예, 해서.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 있죠.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너밖에 안 그럴걸?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의 죄책감에 너무 호소하는 말들도 별로 좋지 않죠.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너 엄마 하기 싫어. 내가 힘들지만 자주 쓰는 그런 안 해야 되는 표현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딴 거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는 해야 되죠.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싶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도 냉정할 때 생각해보면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화가 안 났을 때 선로를 바꿔 끼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말을 써야겠다, 이렇게 미리 안 해야 되는 말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화를 잘 이렇게 다루려면은 내 화를 합리화시키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그대로 써먹거든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졌는데 엄마 내가 왜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아니 맞네, 이렇게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감정이랑 배경은 다르되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엄마가 화는 이렇게 났지만 그걸 아까 소리를 지른 거는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딱 미안한 지점만 빼서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 사과할 때는 또 사과하는 부분만 사과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화가 난 거는 있잖아.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똑같아지거든요. 예, 이건 사춘기에 진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뾰족해지기 쉬운 시기에 엄마가 이래서 이런 거잖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는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태를 아이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인을 미리 어렸을 때는 정해두면 좋죠. 대표적인 건 신호등이죠. 엄마가 괜찮아, 평화로워, 초록불. 살짝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노란불.
이제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빨간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미리 신호를 정해두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해야 되는 꼭 규칙이 빨간불이 되었을 때 아이가 내 기분을 알아차려주고 좀 멈춰주면 반드시 칭찬을 해줄 것. 그리고 빨간불에서 다시 초록불이 되었을 때는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 그리고 왜 빨간불이 되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것. 그래야지 아이가, 안 그러면 그냥 빨간불이 아예 입을 틀어막는 수단이 되거든요. 나 빨간불 이러면은 이것도 뒤집어서 당하면 우리가 되게 속상하죠. 엄마 나 화났으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화 풀리면은 너 기분이 어땠는지 얘기해줘. 엄마가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 그럼 아이가 엄마 그때 참아줘서 고마워. 그때 어떻게 된 거였냐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미리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예시를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아이가 이 화냈던 엄마의 모습을 제발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참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이 죄책감 엄청 시달리시거든요. 엄마의 죄책감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일단은 네. 양육을 곤란하게 하는 감정들 중에 제일 1순위죠. 제일 괴로운 게 죄책감이죠. 이거 시간 되돌릴 수 없거든요. 되돌리고 싶은데 죄책감은 과거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죠. 내가 미안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나쁜 엄마가 곧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그래도 엄마로서 내가 잘해온 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책을 잘 다루려면은 내가 미안한 일을 사과도 잘 해야 되는데, 예, 이 사과를 할 때 내 죄책감이 어느 정도 차라리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는 게 좋아요. 사과의 속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달래고 어루만져주는 기능이고, 하나는 사과를 함으로써 이제 나의 미안한 마음을 달래는 기능인데, 이게 뭐 밸런스만 맞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미안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만 급하게 사과를 하는 거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달래주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엄마는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끝, 이런 느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물어볼까요, 그러면? 문득, 제가 너무 저의 죄책감을 씻으려고 아이한테 빨리 사과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대화의 마무리는 좀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게 좋죠.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괜찮아? 좀 풀렸어?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항상 그 친구의 기분을 물어봐주는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이들의 감정을 잘 알려주려고 모셨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저희의 그 감정 그릇이 조금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육퇴한 밤에 육퇴도 못 하시고 또 아이의 감정까지 헤아려 보시려고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예, 같은 육아이들로서 응원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감정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은 생각보다 튼튼해서 때로는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 아이 곁에 꾸준히 계속 있어주면은 아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이제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라는 거는 누가 옆에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자기를 구출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그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님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자기를 먼저 챙기고 마음의 여력을 챙긴 채로 아이를 돌봐주는 게 그런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게 꼭 이기적인 부모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행동이구나, 이거를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던 문장 중에 힘든 감정을 지우거나 잊는 것보다 즐거운 감정을 덧칠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되새김할수록 좋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 힘든 감정들 보듬어 주시면서 같이 즐거운 기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유,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